18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Figure 6-3 보시면 공소시효라고 있는데요. Statute of Limitation은 공소시효입니다. 뭔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 시간 제한,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이 이제 공소시효입니다. 자, 90일 안에 공소시효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은 호텔 같은 곳에 두고 온 물건들 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소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action against an officer to recover goods or wages, merchandise or other properties 돼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금 징수관, 세금 징수 관련, 그 다음에 금전 관련이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한 계약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들은요. Action for libel, slander, injury or death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이내에 소송을 하셔야지 그게 유효한데요. 리벨은 명예훼손이고요. 슬렌더는 비방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짜 체크를 사용한다든가 그럴 때는 1년 이내에 그 민사소송을 거실 수 있는 공소시효가 있겠습니다. 자, 2년 안에 민사소송을 거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자, 2년 안에 소송을 거셔야 되는 것들은 TDS에 잘못 기재됐을 때 미스리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는 줄여서 TDS라고 부르는데요. 자, TDS에 잘못 기재됐을 경우에는 2년 안에 소송을 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스클로저 지난 시간에 좀 배웠죠. 디스클로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디스클로저, 스태튜토리 맨데토리 디스클로저 중에 하나가 이 TDS가 있었습니다. TDS는 셀러가 내가 이 집에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정직하게 최대한 기술해주는 에이전트가 작성해서 안 되고 꼭 셀러가 작성해줘야 되는 스태튜토리 디스클로저가 이 TDS였습니다. 근데 이 TDS를 정직하게 셀러가 적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미심쩍은 게 있다든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제 적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데미지가 생겼다. 그러면 2년 안에 민사소송을 거실 수 있는 공소시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DS 하면 2 years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3년 이내에 또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경우는 actions upon liability created by statute 돼 있는데요. 법이 요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냥 외워야 될 것은 부동산 파일로
인해서 잘못 소송을 할 경우에 3년 부동산 파일은 우리가 3년 동안 킵을 하죠. 그렇듯이 부동산 그 서류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미심쩍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3년 안에 소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년 안에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경우는 action which must be made on any written contract within 4 years. 자, 문서로 된 계약서를 집행해 달라는 요구는 4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맺어졌는데 문서로 계약은 맺어졌는데 뭔가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은 계약을 완수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4년 이내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년 이내에 하실 수 있는 statute of limitation은 any action for intermediate profits of real estate. 부동산의 소유권, 이익을 찾기 위한 소송은 5년 이내에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년 이내에 하실 수 있는 것은 저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저지먼트는 이제 법원 판결인데요. 법원 판결은 10년 그 저지먼트를 받으면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저지먼트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요. 10년간 유효하고 익스텐션을 받으면 10년이 플러스 돼서 토탈 유효한 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이 20년이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한번 나오더라고요. 저지먼트는 몇 년 동안 유효한가? Statute of Limitation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받으면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익스텐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0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180페이지. Statute of Limitation부터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한 섹션이 있어서. 자, 180페이지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4번에 보시면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되어 있는데요.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이나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른 보상이 되겠는데요. 그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A에 보시면 acceptance of breach 있는데요. 이거는 계약을 위반한, 그러니까 브리치한 것에 대해서 그냥 acceptance 하는 것,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끝내. 뭐 이런 느낌인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계약 더 이상 이행하기 싫어. 더 이상 끌고 가기 쉽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계약 그냥 끝내. 이런 느낌이 acceptance of breach가 되겠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해서 그냥 승낙하는 경우. 그래서 그냥 끝내자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no legal ac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것,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소송 같은 것을 걸지 않고 그냥 끝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A discharge of contract may be simply acceptance of breach. 그러니까 계약 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승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In an acceptance of a breach, the wrong party does not pursue legal action. 그러니까 뭔가 데미지를 입은 그 파리가 리걸 액션을 펄스하지 않는다. 리걸 액션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acceptance of breach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182페이지로 오시겠습니다. 자, 182페이지에 오시면 B에 unilateral rescission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방적인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uni는 일방이란 뜻이죠. 일방적으로, 그 쌍방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는 이제 계약에 불법 요소가 있었다든가, 계약에 마이너, 18세 미만의 그런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었다든가, 아니면 incompetent, 정시 이상자와 계약을 맺었다든가 이럴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unilateral rescission, wronged party discloses wrong and restores everything to value of offending party.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취소할 때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disclose하고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다시 restore 할 수 있다. 다시 돌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에는 사기성 계약이라든가 실수, 그 다음에 불법 감금, 협박, 그 다음에 권위에 의한 계약, 그 다음에 faulty consideration, 그러니까 보상해야 되는데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그런 보상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취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와 계약을 맺었다든가 18세 미만 미성년자, incompetent, 정신 이상을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컨트랙은 그만둘 수, rescind, 스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C에 보시면 action for dollar damages가 있는데요. 요거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다가 뭔가 손해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 action for dollar damages인데요.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서 액션이란 단어가 나오면 소송이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액션은 소송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Action for dollar damage occurs when a court sue for breach requests payments of fixed amounts of money as compensation. 우리가 계약을 맺다 보면 그 계약 위반이 생기는데 콜트에서는 그 계약의 위반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정해진 금액을 이제 페이먼트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한 소송이 액션 폴 달러 데미지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fixed amount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데 무한대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만불인 만불, 이만불인 이만불 이렇게 정해진 그 금액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 액션 폴 달러 데미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소송인데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라는 소송이 이제 이 손해배상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liquidate damage agreement가 있는데요. liquidate damages agreement는 일단은 미리 셋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3%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3%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금액이 셋이 돼 있고 맥시멈 3%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퀴데이트 데미지는 이 뒤에 계약서가 아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비결 대시 64가 purchase agreement입니다. 이 계약 우리가 사용하는 계약서인데요. 지지난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옛날 버전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8페이지에 보시면 그 컨트랙에 대한 레미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컨트랙에 대해서 그 계약 위반을 했을 때 내가 리퀴데이트 데미지에 대한 보상이 맥시멈 no more than 3%, 요 조항이 있습니다. 3%까지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맥시멈.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셀러가 바이어한테 리퀴데이트 데미지 조항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맥시멈 퍼센테이지는 3%는 뭐 4%고 5%고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도 3%까지 안 된다는 조항, 3%까지가 맥시멈이다라는 조항이 이 계약서 8페이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리퀴데이트 데미지는 미리 셋된 금액이고 그 금액은 잠시만요. 다시 돌아갈게요. 맥시멈은 3%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urrent award for liquidated damages on purchase agreements form is 30% maximum of home purchase price. 말씀드린 대로 3%가 맥시멈으로 요구할 수 있는 데미지 그 보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 집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리퀴데이트 데미지로 맥시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불의 3%인 3만 불이 되겠습니다. 200만 불이면 600만 불, 80만 불이면 2만 4천 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보시면 우리가 디파짓을 받는데요. 제가 셀러 에이전트로서 일하게 되면 이 리퀴데이트 데미지가 맥시멈 3%이기 때문에 디파짓도 무조건 3%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파짓을 3%를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계약을 위반했다 하면 그 3%를 다 뺏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디파짓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러 에이전트로 일할 때는 3%를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3%를 받아 놓지 않으면 케이스가 있었는데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 자기 에이전트를 블레임할 수 있습니다. 당신 3% 디파짓을 안 받아놔가지고 내가 더 데미지에 대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았다라고 블레임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이전트가 돼서 셀러의 에이전트로 일하실 때는 디파짓 받을 때 웬만하면 3%를 맥시멈으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4%, 5%를 준다는 에이전트 뭐 바이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데 굳이 4%, 5%까지 받으실 필요 없고 3%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맥시멈이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specific performance 돼 있는데요. 계약 이행하라는 소송이 specific performance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specific performance means that a party causing breach is through court action forced to perform the terms of the contract.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그쪽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한 소송이 이 specific performance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이행하게 해달라는 소송이고 여기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일단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좀 많이 들고요. 잘못 소송을 걸었다간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 아무렇게나 걸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스피드 퍼포먼스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거는 리스펜던스가 있습니다. 자, 리스펜던스라고 하는 것은 셀러 바이어가 집을 거래하고 있었어요. 에스크로 오픈해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셀러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나 집을 안 팔래 하고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저 집을 내가 살라고 시간 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집을 그동안 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뭔가 갖고 싶은데 가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셀러가 그것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약을 이행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계약 위반이야, 이행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리스펜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리스펜던스를 가면 그 셀러는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지 못하게 됩니다. 그 바이어가 리스펜던스를 풀어줘야지만 그 셀러는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 수가 있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셀러는 이 바이어의 동의 없이는 그 집을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셀러는 리스펜던스 걸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 바이어한테 그 계약을 그러면 계속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리스펜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Digital Real Estate Forms and Contracts 돼 있는데요. 요새는 부동산 라이센스를 이제 따시게 되면 뭐 시험도 컴퓨터로 보시겠지만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드에 가입하시게 될 겁니다. 에이전트로서 이제 활동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보드 멤버가 되면 1년에 회원비가 한 570불 정도 됩니다. 우리 LA 카운티 이쪽에는. 그러면 G폼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 G폼은 온라인상에 있는 그 계약서들을 모아놓은 그런 웹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계약서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클로저도 있고 어드바이저리스도 있고 각종 우리가 필요한 서식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베이스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컴퓨터에서나 접속만 하시면 계약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옛날에는 그 회사의 계약서를 이렇게 비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뽑아다가 거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필요한 것을 적고 손으로 적고 뭐 이렇게 그을 것은 긋고 뭐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다 작성을 하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5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183페이지에 오시면 No longer one page documents filled in with a pen. Most forms now have multiple pages filled in on your computer mobile device, making transaction easier for both parties and agent 돼 있는데요. 요즘에는 계약서가 서류가 한 장으로 된 계약서가 없고요. 서류가 여러 장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거래가 좀 쉬워지고 에이전트한테나 아니면 셀러나 바이어들한테 이런 서류의 접근성이라든가 뭔가 다루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이해졌습니다. 자, 이런 용이해짐에 의해서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플 스트로크, 키스트로크. 예전에는 뭐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적기 때문에 금액을 계속 손으로 적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사람 이름을 계속 손으로 적어야 된다든가 그랬는데 요즘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히 저장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썼던 문구라면 똑같이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실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recurring information may be inserted into other required forms 돼 있는데요. 날짜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도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몇 자만 치면 그 사람 이메일이 쫙쫙쫙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것이 이제 요즘 디지털 컨트랙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98% of active salesperson are member of CAR 돼 있는데요. 자, 이 CAR이라고 하는 것은 남가주 가주 부동산 협회인가? 가주 부동산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동산 협회에 가입하여 있는 그 에이전트의 98%는 이 칼폼을 쓴다. 그 부동산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칼 멤버가 되지 않으면 이런 계약서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년에 570불 내시면 멤버가 되시는데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따시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만 계약서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Purchase Agreement 패키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퍼를 쓸 때 계약서를 쓴다. Purchase Agreement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가지 계약서가 아니라 5가지의 서류가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A에 보시면 Disclosure Regarding Real Estate Agency 줄여서 AD고요. B에 보시면 Possible Representation More Than One Buyer, Seller, Disclosure and Consent PRBS 줄여서 PRBS고요.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Wire Fraud and Electronic Funds Transfer Advisory WFA 줄여서 그 다음에 D에 보시면 D가 이제 actual 그 purchase contract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contract 계약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 줄여서 RPA, RPA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Buyer's Inspection Advisory 줄여서 BIA인데요. 바이어에게 인스펙션을 꼭 해라. 그 중요하니까 꼭 해라라고 지침을 주는 그런 디스클로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아까 Purchase Agreement 패키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에이전트 그 Relationship Disclosure입니다. 줄여서 AD인데 우리가 AD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AD가 고용관계 확립 뭐 디스클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이 사람을 나의 에이전트로 선임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A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관계 확립 서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D는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가 그 시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거는 리스팅 어그리먼트에 사인하기 이전에 셀러로부터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Purchase Agreement를 맺기 전에 AD를 사인하셔야 되고요.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사인하기 이전에 AD를 먼저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AD는 시점상 RPA보다 먼저야 되고요. AD는 시점상 리스팅보다 먼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패키지의 두 번째 서류는 너무 기니까 PRBS라고 읽을게요. 자, Possible Representation More Than One Buyer or Seller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전엔 없었던 서류입니다. 제 생각엔 한 4, 5년 전에 생겨난 서류인데요. 에이전트가 셀러 바이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셀러 말고 다른 셀러도 나의 손님이고 다른 바이어들도 나의 손님으로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또는 바이어한테 나의 손님인 바이어한테 나는 당신 말고도 도와주는 다른 바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셀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서류가 PRBS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에이전트로서 피디셔리 듀리를 손님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런데 그 피디셔리 듀리를 하려면 이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나한테 어떻게 그 신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손님들한테 나는 당신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신실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말해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wire 세 번째 이제 패키지의 서류인데요. wire fraud electronic funds transfer advisory 줄여서 WFA인데요. 자, 요즘에는 돈을 보낼 때 다 송금을 하죠. 대부분. 체크로 옛날엔 체크로 에스크로 보내서 뭐 클리어 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은행과 은행끼리 송금을 하기 때문에 와이어를 통해서 돈을 보냅니다. 거의 한 90% 이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금융사기, 와이어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사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는 그 지침서가 WFA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제 손님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돈을 다른 곳에 보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의 융자 에이전트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던 상황에서 그 어느 날 이메일이 손님한테 송금하라고 이메일이 왔다 합니다. 그래서 은행까지 가가지고 은행에서 융자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디로 송금을 할까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융자 에이전트가 금시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 해킹을 당해서 이상한 데로 송금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에이전트한테 이제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송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카운트 넘버라든가 라우링 넘버를 이메일 상으로 주지 않고요. 그 불러주거나 좀 귀찮지만 불러줘서 손으로 받아 적거나 아니면 암호화해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The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줄여서 RPACA라고 부르는데요. 캘리포니아의 레지덴셜 건물을 사는 그런 그 구매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계약서가 되겠고요. 5개 중에서. 자, 1번에 보시면 The offer and acceptance with deposit. 자, 이거는 오퍼를 하고
그 acceptance는 이제 승낙한다는 얘긴데요. 그 승낙할 때 이제 디파짓을 함께 이제 보냅니다. 아까 디파짓 맥시멈은 3%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리퀴데이트 데미지, 그다음에 EMD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내용의 이제 단어들인데요. 이 디파짓을 보낼 때는 프라미서리 노트, 약속어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포스트데이트 책, 그러니까 그 날짜가 좀 뒤로 당겨진, 뒤로 지연된 그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unsecured promissory note. 프라미소리 약속어음이긴 약속어음인데 담보물이 없는 약속어음도 디파짓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은 하긴 하는데 셀러가 오케이 해야지만 디파짓으로서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디파짓으로 가능한 이런 프라미스 노트, 포스트데이트 책, 언스큐어드 프라미스 노트 이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Purchase Agreement 이 네 번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 다른 5가지 패키지 서류 중에서 네 가지는 그냥 Advisory, Disclosure 꼭 필요하지 않은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그 가주 협회에서는 그것을 패키지로 묶어놨는데 예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소송이 있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키지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서류는 이 RPA라는 네 번째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1, 2주 전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돼가지고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보던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CAR ORG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리얼터의 그 음? 협회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각종 서류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G폰 플러스라는 데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동안 트랜잭션 했던 그런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오파를 했던 것들 보시면 이게 최근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AD 서류가 있죠. 에이전트 디스코저 서류. 자, 두 번째는 바뀌어서 이것도 바뀌었네요. Fair Housing Discriminant Advisory가 있고요. 이제 책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신 버전 16 에디션이긴 한데 아마 17 에디션엔 이게 바뀌어서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 서류가 이번에 Fair Housing Discrimination Advisory가 새로 생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서류가 Possible Representation More Than One Buyer. 그러니까 한 바이어든 내가 한 명의 이상의 바이어와 셀러를 어, 에이전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게 네 번째 서류가 와이어 프로드, 와이어할 때 조심해라, 사기 조심해라는 서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서류가 이제 펄체스 어그리먼트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 도표처럼 이렇게 가격을 넣고 날짜를 넣고 뭐 3% 디파짓을 넣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융자는 몇 퍼센트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도표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뭐지 쭉 무슨 서술형처럼 나왔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뒤부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서류들하고 비슷한데 요 앞에 세 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옛날 버전이고요.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계약서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95페이지 박스 밑에 The purchase agreement is the most important contract in a real estate field. 자,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purchase agreement 네 번째 서류가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 중에 계약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when a seller's acceptance of a buyer's offer communicate to buyer, a binding contract is formed prior to this is an offer that can be removed by buyer 돼 있는데요.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accept했고 그것을 바이어에게 accept했다고 communicate, 소통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약이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은 바이어에 의해서 캔슬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바이어는 캔슬을 할 수 없지만 바이어셀러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이어는 그 오퍼를 리버크, 캔슬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억셉트 하기 직전에는. 자, 그 밑에 보시면 when using pre-printed forms, handwritten parts have control over the printed part. All corrections must be initialed by both parties 돼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handwritten이 프리프린트보다 더 우선시된다. 그리고 프리프린트에다가 핸드리튼으로 뭔가 수정을 할 경우에는 두 줄로 이렇게 직직 그은 다음에 이니셜을 셀러 바이어 다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파리가 둘 다 이니셜을 해야지 된다. 자, 이번에 보시면 traditional paper school versus ever evolving digital school 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페이퍼로 된 스쿨이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스쿨이 있었고 요즘에는 디지털 된 스쿨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계속 변해갑니다. 디지털식으로. 저도 옛날에는 페이퍼로 시험을 봤는데 요즘엔 뭐 여러분들처럼 컴퓨터로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듯이 계속 발전되는 산업, 그 의외로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는 그런 산업이 부동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Your client should dictate the method by which you fill out and complete the purchase agreement. 자, 요즘에는 계약서를 디지털로 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페이퍼로 사인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먼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한 70% 이상은
e-사인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뭐 환갑 이전, 70대 이전의 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뭐 G폼이라든가 아니면 다큐사인인가 이런 거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만 말씀드리면 쉽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밑에 Gforms are electronic version of California Association Realtors Card. Paper form can be downloaded online free as part of their yearly due 돼 있는데요. 1년의 멤버십을 아까 570불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 어소시에이션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저희 보드에서는 570불을 내더라고요. 어쨌든 그 570불 내면 그 페이퍼들, 칼폼에 나오는 폼들을 사용하는데 프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70불 내는 게 그 비용이죠, 매년. 이거를 뭐 일렉트로니컬리 그냥 컴퓨터 버전으로 이제 작성하셔도 되고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프린트 하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Deposit Consideration for Purchase Agreement. 자, Deposit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서의 보상 중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줄여서 EMD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Earnest Money Deposit을 줄여서 Earnest Money라고 합니다. 이것을 Deposit이라고도 하고 EMD라고도 합니다. 자, 이 EMD는 디파짓은 원래 셀러의 돈이지만 에스크로에서 관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If a seller rescinds a contract because the buyer defers, honest money deposit must be returned to the buyer if parties did not initial the liquidated damage clause in the purchase contract. 자, 요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요. 다시 계약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Liquidate Damage Clause라는 그 문구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어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니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디파짓은 바이어한테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바이어가 계약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니셜을 하지 않으면 디파짓은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바이어가 잘못했는데 디파짓을 여기서 이니셜 안 했다고 다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계약서를 보낼 때 이 8페이지에는 무조건 이니셜을 해져 있는지 꼭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러 에이전트로서는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쁠 때는 빠뜨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리퀴데이트 데미지 있었던 그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바이어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바이어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됐을 때 원래는 셀러가 그 디파짓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세 군데의 이니셜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셀러는 무조건 디파짓을 바이어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8페이지의 세 군데 이니셜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니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셀러의 에이전트로서 오퍼를 받아봤을 때 그것을 리뷰하는데 거기에 이니셜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다시 보내서 이니셜 해갖고 다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0시 거의 다 됐는데 오늘은 챕터 6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챕터 6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A 보시면 커버넌트가 있는데요. A promise in a purchase agreement. 계약 안에는 약속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커버넌트는 약속입니다. Covenant are promises between parties to a contract. 계약서 안에 그 셀러와 바이어들끼리의 약속들을 커버넌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ntingency, conditions and subject to는 다 조건이란 뜻입니다. if clause,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 contingency, condition, subject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contingency들을 보시면 첫 번째, 그 financing에 관한 융자에 관한 contingency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데 CPA나 어터니, 변호사한테 20일 안에 뭔가 확인을 받는 그런 조건이 컨틴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inspection contingency가 있습니다. inspection 했을 때 뭔가 잘못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별로 안 좋을 때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appraisal에 대한 contingency가 있는데요. 이거는 은행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감정사를 내보내서 그 집의 감정가가 얼마인지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은행 감정가에 따라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건을 거는 것이 appraisal contingenc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면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 낮게 되겠죠. 그러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융자를 해야 되는 돈이 이만큼인데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융자 금액이 낮게 나왔어요. 그 돈이 모자라요. 집을 못 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조건이 appraisal contingency가 되겠습니다. 자, 196페이지 example 한번 볼게요. An offer made by prospective buyer was contingent on the sale of buyer's current residence. 자, 집을 살려는 바이어가 오퍼를 했는데 그 오퍼에는 contingent, 조건을 갖고 오퍼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이어의 지금 현재 집을 팔아야지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seller Billings made a can offer, accepting the offer provided sellers could continue to market the home in an attempt to obtain a better offer while granting the buyer a first right of refusal, remove the sale contingency if another offer was presented 돼 있는데 자 바이어가 오퍼를 했는데 내 집을 파는 조건으로 오퍼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셀러라는 빌링이 카운터 오퍼를 했습니다. 자, 카운터 오퍼 했는데 카운터 오퍼 하면서 내가 당신의 오퍼는 승낙을 하겠지만 나의 집을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better 오퍼, 더 좋은 오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당신의 집을 파는 동안에 더 좋은 오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오퍼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대신에 당신한테는 first right of refusal,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first right of refusal은 그 오퍼를 해서 계약이 일단 체결이 됐잖아요. 근데 바이어의 조건이 내 집을 팔아야지만 너 집을 살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오퍼가 들어왔을 때는 그 셀러가 바이어한테 first right of refusal을 준 건데요. 더 좋은 오퍼가 들어왔을 때는
당신이 그 컨틴전시 조건을 해제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계약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이 이 first right of refusal입니다. 그래서 buyer accepted terms and immediately listed his current residence for sale. 1 week later, Billings notified the buyer better offer with no contingency was on the table. 자, 바이어가 이제 셀러가 제공한 그 계속해서 우리 집을 마케팅하겠다. 그리고 좋은 오퍼가 들어왔을 땐 당신한테 초이스를 주겠다. 계속 딜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초이스를 주겠다. 두 가지 또 조건을 걸었죠. 그랬더니 바이어가 그 조건에 대해서 억셉트를 했고 그 자기 집을 또 바로 세일을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또 리스트를 바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워닝 레이를 빌링이라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더 좋은 오파가 컨틴전시가 없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자, 그때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어드바이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에 대한 어드바이저리냐? 그 장점, 그 내가 계약을 계속 이행했을 때의 장점과 아니면 컨틴전시를 리무브 했을 때의 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잡하죠? 여기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컨틴전시는 처음의 조건은 바이어의 조건은 나의 집을 팔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셀러는 그 조건을 받아들인 대신 셀러의 조건을 붙였죠. 내가 더 좋은 오퍼를 받기 위해서 당신에게 first right of refusal을 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을 마케팅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네, 요 세 가지 조건들이 서로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오퍼가 들어왔고 바이어는 이제 선택의 길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계속 컨텐션스를 컨텐츠를 없애고 딜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계약을 여기서 그만둘 것인지 거기에 이제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것이 이 이그젬플의 예가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other addendums to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자, addendum이라고 하는 것은 부록입니다. 부록.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부연적으로 동의가 필요할 때 첨가하는 내용의 addendum, 추가 서류가 addendum이 되겠습니다. 자, 그 addendum의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Backup Offer Addendum 줄여서 BUO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셀러가 한 사람의 오퍼를 억셉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오퍼도 괜찮아서 그 사람의 오퍼를 다른 사람의 오퍼를 백업 오퍼로 갖고 있겠다. 그래서 당신한테는 백업 오퍼 아덴덤을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쓰이는 추가 서류가 이 BUO가 되겠습니다. 오파는 억셉트했어요. 그 다른 사람 더 좋은 오파를. 그런데 그 차석인 그 오파를 쓴 사람한테는 당신은 백업 오퍼로 당신의 오퍼를 갖고 있겠습니다. 라고 써주는 그런 서류가 백업 오퍼 아덴덤 BO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어덴덤은 Seller License to Remain in Possession 어덴덤인데요. 자, 줄여서 SIP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는 에스크로가 끝난 다음에 셀러가 그 집안에 머물 경우에 쓰는 그런 아덴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일 이내로
그 집에 머물 때 쓰이는 서류고요. 30일 이상일 때는 RLAS라는 Residential Lease After Sale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SIP는 30일 이내로 머물 경우, RLAS는 30일 이상 그 집에 머물 경우. 그러니까 셀러가 보통은 집을 팔면 레코딩 되면 열쇠를 넘겨두고 집을 나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사 날짜가 안 맞는다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사정이 뭐 이사갈 뭐 이렇게 여의치 않다든가 뭐 아니면 끝나는 에스크로가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엔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SIP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30일 이상일 때는 RLAS를 작성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SIP, RLAS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30일입니다. 30일. 30일 미만, 30일 이상. 자, 5번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Errors and Omission Insurance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E&O 인슈런스라고 더 많이 줄여서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들어주는 인슈런스인데요. 에이전트가 이제 그 딜을 하다 보면 나와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 E&O 인슈런스가 있으면은 그 소송에 대해서 그 비용을 내가 디덕터블을 그 내고 소송 비용을 이제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인슈런스 통해서.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변호사 비용도 다 내야 되고 하여튼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이에는 인슈런스가 회사를 정하실 때 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뉴스타에 있었는데 뉴스타는 옛날에 소송이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이에노 인슈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면 에이전트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the counter offer replace original offer with a change in terms. A counter offer automatically cancels the original offer. The term of the new offer vary from the original 돼 있는데요. counter offer라는 것은 오리지널 오퍼를 교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리지널 오퍼의 몇 가지 이제 그 텀들을 바꿔서 리플레이스해서 새로 오퍼를 주는 것이 이제 카운터 오퍼인데요. 그 밑에 카운터 오퍼는 자동적으로 오리지널 오퍼를 캔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오퍼의 조건들을 오리지널 오퍼로부터 다르게 하는 그런 오퍼가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자, inner counter offer, 오퍼리 becomes 오퍼럴 돼 있는데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카운터 오퍼에서는 오퍼리 보통은 셀러죠. 셀러가 오퍼를 받는 오퍼리였는데 카운터 오퍼에서는 오퍼리가 셀러가 오퍼를 주는 오퍼러가 됩니다. 자, 오퍼를 줄 때는 바이어가 오퍼러가 되고요. 셀러, 오퍼리. 그 다음에 카운터 오퍼를 주실 때는
카운터를 주실 때는 셀러가 오퍼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가 오퍼리가 됩니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 볼게요. When accepting an offer on her home, the seller changed one of the terms of buyer's offer. This is best described as a counter offer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한 집에 대해서 오퍼를 accept 할 때 셀러가 그 많은 그 텀들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체인지하고 싶다면 카운터 오퍼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리지널 오퍼에서 한두 가지, 뭐 몇 가지 고치는 것은 카운터 오퍼로 주는 것이 아주 적당하고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한 수십 가지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오퍼를 다시 쓰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가지 고치는 것은 카운터 오퍼 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이상은 새로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Buyer's Inspection Advisory BIA Fifth of Five Forms in the Purchase Agreement Package. 자, 5가지 서류가 있었죠, 패키지. 그 중에 마지막 서류가 이 BIA입니다. 바이어에게 인스펙션을 권고하는 그 지침서인데요. 이 지침서에는 볼드 프린트로 굵은 글씨로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면 You are strongly advise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and suitability of all aspects of property. If you do not do so, you're acting against the advice of broker. 이렇게 굵은 글씨로 굉장히 강조해서 인스펙션을 하라고 꼭 인스펙션 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구 보시면 만약에 너가 에이전트가 인스펙션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은 브로커의 어드바이스를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전트 집 컨디션에 대해서 에이전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을 살 때 그 컨디션을 본인 스스로 조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사는 게 에이전트를 위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집을 뭐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바이어가 주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결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바이어의 몫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그 바이어에게 알고 있는 사실들, 뭐 나쁜 그런 결함들에 대해서 디스클로저 하는 것을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2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죠. 아까 TDS입니다. 자, TDS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tatute of limitation 공소시효가 TDS는 2년 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known defect라고 하는 것은 아마 TDS에 이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known defect하고 TDS와 연결되고 또 2years와 연결되고 민사소송과 연결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purchase option 나오는데요.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되겠습니다. 밑에 옵션, unilateral contract. 옵션 계약은 일반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일반 계약이냐? 그 리스트 바이 옵션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셀러는 그 테넌트한테 당신이 리스에서 살아보고 좋으면은 나중에 사셔도 됩니다 하고 옵션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러는 혼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약인데 그 테넌트는 살아보고 내가 옵션을 행사해도 되고 옵션을 행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이 계약을 갖고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unilateral contract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option is a right to purchase a property upon specific terms within a specific time period which is granted in a exchange for money. 자, 이거는 lease to buy option 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option이 owns the option. 옵션이가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옵션이는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넌트로 있다가 그 집이 좋아서 사게 되면 바이어가 되는데 그게 옵션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가 내가 그 집을 살지 안 살지 그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것도 이 문구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옵션은 누구한테 있다? 옵션이에게 있습니다. 바이어에게. 그러니까 바이어의 옵션이다. 자, 여기서 옵셔너는 옵션을 제공하는 property owner, 즉 셀러가 되겠고요. 옵션이는 그 potential buyer,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을 갖고 있는 그런 옵션이 바이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옵션 계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계약이 길어요. 계약이 길면 짧은 계약도 잘 안 이루어지는데 계약이 길면 파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살아보고서는 그 집이 진짜 좋다고 해서 사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트집을 잡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맨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A salesperson who has a listing an option to purchase property from the seller must at the same time disclose all offers material information and obtain consent from the seller of any anticipated profits from the seller before exercising the option to purchase 돼 있는데요. 자, 리스팅 에이전트가 살 수 있는 옵션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팅 에이전트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계약들에는 반드시 모든 오퍼,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오퍼는 디스커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매테리얼, 중요한 사항, 인포메이션들은 또 디스클로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로서 그 옵션, 그러니까 자기가 리스팅 에이전트이기도 하면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옵션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를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ny anticipated profit을 또 디스커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삼으로써 내가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로서 그 집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리스팅을 갖고 있는 집을 산다고 한다면 그 뭔가 제한을 두는 거죠.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에이전트가 그 집을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부정적인 것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온 오퍼는 다 디스코즈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인포메이션은 다 얘기해라. 그 다음에 셀러의 동의를 얻어라. 그리고 네가 이 집을 삼으로써 앞으로 일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다 얘기해라. 이런 조건들을 걸어야지만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이어 어드바이저리라는 그 서류가 있고요. 바이어한테 인스펙션을 꼭 해라 라는 내용의 그런 서류였죠. 자,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 보이시죠? You're strongly advised to investigate.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브로커의 어드바이스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챕터 6를 다 마쳤네요. 거의 30분 다 썼습니다. 어쨌든 밤늦게까지 다들 수고하셨고요. 챕터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서머리 꼭 보시고요. 챕터 6는 좀 설명할 것도 많았고 뭐 그렇네요. 그 다음에 매칭 터미널러지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챕터 퀴즈는 안 풀어드리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요즘에는 제가 강의한 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올려놓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나 그럴 때 올려놓고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좀 빨리 있을 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영상들을 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영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봐야 되니까 어쨌든 최대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늦게까지 수고하셨고 요번에 돌아오는 토요일은 새해이기 때문에 휴강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